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오늘 왜 또 갑자기 꽃 타령이냐고요? 민주주의의 꽃 선거, 오늘이 바로 4.7 재보궐 선거날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오프닝 하는데 귓가에 바이브레이션 넣지 말라고 담당 PD가 아니 너무 독재 아닙니까 이거. 자, 저도 오늘 아침에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투표장 들어가서 체온 체크하고요. 손 소독제 바르고 장갑 끼고 비닐장갑 신분 확인하고 투표하고 나오는데 정확히 5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5분, 짧게는 1년, 길게는 더 먼 미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투표 꼭 하시고요. 잠시 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결해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주의해야 할 내용과 알아둬야 할 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신중년 세대로 진입했습니다. 신중년,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마다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처벌이 된다고 하네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2017년 이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초과한 신중년 세대.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그동안 생각만 했던 것들을 배우고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활동들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신중년,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이혜원 의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전부터 라디오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중장년이라고 하면 은퇴 후 세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제가 절에에서 말하는 중장년이란 예. 만 50세에서 65세 미만을 말하는데 요즘은 저기퇴직이 많아서 보통 은퇴 후 세대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경기도 내에 이런 중장년층 인구는 어느 정도 계신 겁니까? 우리나라 중장년 인구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259만 5천 명. 그러니까 예. 전체 인구의 24.3%에 해당이 되고요. 경기도의 중장년 인구는 416만 2천 명.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인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인구에 비해서 중장년층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도 중장년층의 비율이 좀 높은데 앞으로도 중장년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중장년층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평균 수명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중장년기의 노년기는 지금의 노년기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1년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 인구를 편입되면서 2025년에는 고령화율 20%가 될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곧 고령자 1,000만 명이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노인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은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5, 60대라고 하면은 은퇴 후에 여가를 즐기는 그런 세대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5, 60대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 찾거나 배움을 시작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 5, 60대와 요즘 5, 60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예. 예.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퇴직은 오히려 더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장년층은 이제 은퇴나 조기 퇴직 후에 이제 고용 불안에도 시달리고 예. 또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장년층 대다수는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보람 있는 노후 생활도 원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노후 준비는 이제 미흡한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정한 조례안은 그런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 증진 그리고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서 그런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현재 중장년층의 은퇴 후의 활동을 보면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에서 이런 문화생활이나 배움을 좀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는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워낙 중장년 지원 사업을 하는 시군이나 공공시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프로그램도 한계가 있고, 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민간 영역을 포함해서 이런 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해에 중장년 지원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장년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는 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중장년을 위한 사업은 복지 분야 4개 사업, 건강 교육 분야 9개 사업, 그리고 일자리 분야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도 물론 잡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혹자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중장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조례를 개정했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왕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조례에 확실하게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고 싶었습니다. 조례의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놔야 사업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또 사업 확산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거 조항이 없으면 사실 이러한 사업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지원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이렇게 지원시설 설치를 몇 차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아요. 워낙 계층별로 지원센터가 많아서 중장년 지원시설까지 설치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없단 말씀이세요? 근데 더 심각한 건 현재 경기도 내 중장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가 딱 3군데밖에 없어요.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 그래서 이런 중장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근거 조항이 필요했었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그동안 시 단위나 지역 단위로 운영되던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자 이런 골자입니까? 그렇죠.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3군데밖에 이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을 각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3군데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 지원 사업을 지금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 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자면 중장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장년 지원 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어떤 시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이제 부천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시를 예를 들어보면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가 있고요. 수원시의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그리고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베이비 부모 지원센터를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는 이제 교육, 문화, 여가, 사회공헌, 재능 나눔, 경력 개발, 커뮤니티 상담 이런 것들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개 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모두 도비 지원 없이 11호만 운영되고 있어서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마저도 자체 예산이 없는 시군은 이제 경기도나 국가의 지원 없이는 시설을 만들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다. 네.
은퇴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은퇴 후에 또 다른 일자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그 은퇴 준비 중 하나라는 이야기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화생활이나 체육활동 등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등의 활동도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하고요. 예.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력, 전문성을 이 은퇴 후에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이제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또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기술학교 운영이라든가 창업 서포터즈, 맞춤형 재취업 지원 사업, 또 일자리 박람회, 교육 프로그램 같은 이런 중장년 지원 정책을 더 확산시키고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동안은 이제 경제발전 우선 정책으로 인해서 노인복지 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예.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구체화되었듯이 이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9077번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주로 은퇴한 분들을 위한 시설, 지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같은 중장년이라도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네.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예. 예. 이제 조례 명시는 이제 만 50세에서 65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예. 이게 은퇴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조기 은퇴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제 심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사실 광범위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또 산촌 지역까지 다양한 환경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환경에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경기도는 이제 크게 북부와 남부의 지역적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당연히 지원 사업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에 경기도 중장년 지원 사업을 이제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각 시군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유관기관과 이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이 나올 거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노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령별, 지역별, 주거 환경에 따라서 어떤 문제,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제 구체적 실태 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한 조례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그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원 방향이 마련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어떤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좀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중장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일자리와 건강 분야의 사업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예산 지원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근간 예산 지원 그리고 조례 근간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를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집행부들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복지위에 계셔서 그런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에 관심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또 지난해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 지원에 대한 의견도 내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할 일이 참 세상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제가 이번에 발의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있고요. 예. 또 산업안전보건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준비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가 하나 있어요. 예. 바로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인데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활동 지원을 받고 있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네, 그래서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 자격 유지 그리고 감염병 발생이라든가 하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이 미수급 장애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편하고 장애인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아마 하반기 때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라디오 청취율 기간입니다. 자,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율 기간 맞이해서 선물 굉장히 많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자,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거 용지에 찍는 투표 도장, 시옷 모양을 찍게 되죠. 이 시옷 모양은 어떤 의미를 가진 한자어일까요? 1번 사람인, 2번 전복, 3번 쑥대머리. 자,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조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사전에 오늘 오전에 제가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담당 PD에게 이 부분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상식 퀴즈에 쑥대머리를 넣어서 공격을 하겠다. 예, 갑질이죠. 예.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셀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햇섭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선물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 풍성하게 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문자 중에 70%가 현재 오답입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 중인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주의할 내용과 챙겨야 할 점들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혜인 서기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재보궐선거는 휴일로 지정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전투표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연장됩니다. 그래서 오후 6시가 아니라 오후 8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오후 8시까지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퇴근하시고 바로 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들, 일단은 신분증은 물론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 투표하러 가실 때는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챙겨 가셔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뭐 학생증이나 청소년증도 이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부착되어 있거나 하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신데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거나 뭐 화면을 캡처한 이런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투표소에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하고요. 예,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투표소 도착해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선거인이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먼저 체온 측정을 하시게 되겠고요. 예. 네, 손을 소독하고 비닐 장갑을 착용한 후에 투표소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이제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시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투표소에 방문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충분한 거리 두기와 대화 자제 같은 대국민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투표를 했는데 무효표가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무효표가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저희가 기표소에 기표 용구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예. 이런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뭐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그리고 두 후보자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도 무효가 되시겠습니다. 예. 자, 요즘 SNS로 인증샷 많이 올리는데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찍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표소 내에서도 인증샷을 찍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다른 선거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투표소 밖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증샷 찍을 때 주의해야 할 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뭐 선거일에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이것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찍으실 때 뭐 손가락으로 V자를 한다거나 뭐 따봉을 한다거나 이런 기호 같아 보이는 손동작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예.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신체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투표 확인증을 받아서 인증하라고도 하는데 투표 확인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요청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선거인께서 요청을 하시면 투표 확인증을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표를 마치신 후에 투표 사무원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5314번님 야근이 길어질 것 같은데 회사에 정정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나요?라고 하셨는데 요구해도 되겠죠? 네, 저희 공직선거법에서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사전투표 기간 이틀하고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신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퀴즈가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님이시니까 힌트를 좀 부탁드리면요. 지금 선거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 용지에 찍는 투표 도장 시옷 모양을 찍게 되거든요. 이 시옷 모양은 어떤 의미를 가진 한자일까요? 1번 사람인, 2번 전복, 3번 쑥대머리. 자, 힌트 혹시 가능하십니까? 네. 저희가 새해에 인사를 할 때 서로에게 이것을 빌어주는 겁니다. 전혀 힌트가 아닌 것 같은데요. 더 미궁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기관님. 알겠습니다. 예. 네. 좋은 힌트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혜인 서기관이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날이어서 그런지 그러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좀 들어와서 봐주시고요. 데이비드 리님께서는 오늘 노래는 오랜만에 아주 잘 됐네요. 바이브레이션 넣지 말라는 건 진짜 독재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직장갑질 119의 제보를. 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PD이기 때문에 갑질을 당해도 참아야죠. 자, 지금 정답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오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뭐랄까요,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답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 교통법률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21입니다.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는 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죠. 전국 21곳 3,459곳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하고요. 반드시 오후 8시 이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투표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숫자는 44입니다. 네, 삼성전자 1분기 얼마나 벌었나?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4% 증가한 것으로 잠정치게 됐습니다. 매출도 지난해 동기 대비 17.48% 증가했는데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했던 시장 전망치보다 약 2.8% 상회한 수치입니다. 반도체 실적이 연초에 기대에 못 미치면서 당초 시장에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런 예상을 깨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쾌조의 스타트를 끊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4입니다. 네, 여러분은 주 4일 근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본, 스페인 등 일부 해외 국가들이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HK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희망 직장인에 한해 선택적 주 4일 근무제 추진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고요. 스페인 또한 세계 최초로 주 4일 근무 시범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세계 최초보다 한 발 빠른 방송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반찬 토론에서 이미 이 주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30입니다. 이제 공짜는 없다. 넷플릭스가 새벽 3시부로 30일 무료 체험 프로모션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16년 1월이었으니까 5년여 만에 무료 체험 서비스를 없앤 건데요. 조만간 국내 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 일본 등지에서 요금제를 인상한 바 있고요. 세계 각국 요금을 올리면서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금 인상만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자,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해마다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아파트 놀이터로 돌진한 차량 때문에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고는 일반 도로와는 법적 적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이 12대 중과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교통사고나 또 교통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가 나갔는데요. 네네네. 퀴즈 또 잘 들으시고 변호사님의 힌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자,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선거 용지에 찍는 투표 도장 시옷 모양을 찍게 됩니다. 네네. 이 시옷 모양은 어떤 의미를 가진 한자일까요? 네. 1번 사람인, 2번 전복, 3번 쑥대머리. 예. 아. 네. 아,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답은 3개인데 예. 뭐 3개 중에서 좀 평범한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볼 때 2개는 상당히 좀 갑작스러운 답변이라 가지고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느낌에 변호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답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답입니까? 그 평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예, 이게 왜냐면, 실제로도 지금 오답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은근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혹시 사람으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6118번님 선물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선물 받으신 분들도 소식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아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선물 잘 받았다고 문자 보내주시면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562번님, 지금 투표하고 집에 가는 길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율 1위 파이팅 하셨고요. 유튜브로 이늘푸른님께서는 이동영 작가 언제 나오나요? 왠지 오늘 동접자 수가 많다 했더니 제가 아니라 이동영 작가 보러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동접자가 많아서 오늘 왜 그러지 했는데 이동형 작가를 좀 보러 오셨나 봐요. 이동형의 개표 정면승부 특집 방송은 오늘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유튜브 동시 진행합니다. 저도 나오는데요. 출연은 아니고 저 스튜디오 바깥쪽에서 구경하러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변호사님 본격적으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해마다 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접했습니다. 네.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까? 네, 제가 힌트는 잘 못 드렸는데 예. 답은 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도 잘 잡히지도 않고 결국 보험 개발은 자료하고 보험사 통계 자료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도로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약 16.4% 정도고 예. 그중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된 사고가 48.7% 약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또 그중에서 등하교와 출퇴근 시간이라 볼 수 있는 7시에서 9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 예. 55.2%가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 본다면 차대차 사고보다는 차대 보행자, 차대 자전거와 같은 교통약자 사고 발생 비율이 높고 또 음주 무면허 사고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해도 사고 발생 안 하면 처벌받지 않으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 연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네네네. 이제 무면허 운전을 해도 사고 안 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 연습을 많이 합니다. 위험한데? 네,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다가 실제로도 2019년 12월경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 연습하다가 보행자에게 심각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차량 3대까지 파손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네. 이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통계가 안 잡히고 그러니까 위험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위험 요인에 대한 대처도 못합니다. 결국 악순환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아이들이 좀 뛰어다니고 더 어린 아기들을 이렇게 좀 유모차 같은 데 태워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면허로 한다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법의 사각지대라 볼 수 있죠. 예. 아니 단지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도로와는 지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린다면 똑같이 적용되기도 하고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든 일반 도로이든 관계없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등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다만 부상사고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면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난 교통사고가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로 끝나고 별도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사망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망이나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이든 아니든 형사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도로가 아니게 된다면 12대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양형 기준에서 가중 사유로 참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된 사망 중상해 사고는 도로에서 발생된 사고보다 결과적으로 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아니 이 부분을 좀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와 도로가 아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면 지금 도로가 아니다 이런 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 도로 개념 정의부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예. 먼저 도로는 도로교통법 2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리고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이 그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뭐 관리인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예. 이러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뭐 출입이 자유롭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에 해당되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사고 나더라도 처벌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 그러면 그 차단기가 있는 단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게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네, 12대 중과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는 것이 쉽게 알듯이 뭐 신호위반 사고, 뭐 중앙선 침범 사고, 제한속도 위반 사고 이걸 말하는데 예.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신호위반 운전, 중앙선 침범 운전, 제한속도 초과 운전 이와 같이 운전을 전제로 합니다. 예. 그런데 또 도로교통법에 보면 운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도로에서 차의 고유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아니면 운전이 아니고 운전이 아니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 사망이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지만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는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긴 합니다. 예.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중 사유로 참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난 사고보다도 더 경미하게 처벌받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또 법의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아파트 단지 내라면 네네네. 운전자가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맞죠. 당연하죠. 예. 도로나 뭐 나가보면 당연히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물론 주의해야겠지만 네. 이런 아파트 단지 내라면 사실 차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네네. 도로에서보다는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사고가 나면 네. 일반 도로보다는 더 좀 무겁게 처벌 받아야 네네. 된다는 생각인데 맞습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이게? 처벌을 하려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예. 뭐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가중처벌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중처벌하고 있잖아요. 예. 최근 법들 보면 윤창호법도 만들어지고 뭐 민식법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와 같은 윤창호법 같은 경우 음주운전 여기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안 되니까 가중처벌한 것이고 또 예. 민식법도 어린이 보호구역 12대 중과실로 안 되니까 또 가중처벌한 것인데 예. 지금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 유형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아예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고요. 결국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뭐 편입시키거나 사실 이와 같이 편입시키려면 또 사적 자치의 영역이 침해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도로로 편입 못 시킨다면 도로 외 구역에 발생된 사고도 뭐 운전자들이 종합범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 변호사님 저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지금 사적 자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일반 도로로 편입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린다면 예. 기존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그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자치적으로 자기들이 사적 자치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경찰의 어떤 횡단보도나 이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게 된다면 예. 어떻게 간섭으로 볼 수도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간섭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기도 합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도로로 뭐 무작정 편입시키자라는 부분은 한계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목소리들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편입시키자는 주장도 있고 또 입법안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다 폐기돼서 그렇지 또 아파트 단지 내나 도로 외 구역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자라는 입법안도 있었는데 실제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저희 슬라생 좀 오랜 애청자 분이신데요. 주니찬이 파파님께서 아니 그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 먹고 핸들 잡으면 운전이 아니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란 말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좀 화나신 것 같습니다. 예, 딱 하나 12대 중과실 중에 제가 이야기를 조금 빠뜨린 게 있는데 12대 중과실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음주운전만 도로 아닌 곳에서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하나 빼고는 다 12대 중과실 나머지 11개 항목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좀 말씀 정리해보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는군요. 네, 포함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이든 아니든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다른 12대 중과실은 도로 아닌 곳에서 하면 12대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예. 도로로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고 반대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차단기나 경비원의 관리가 없는 곳들도 있는데 주차장에서 차량끼리 부딪히는 경우는 뭐 흔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도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처리가 안 됩니까? 네, 문제는 주차장이 도로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겠죠. 결국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 안 되고요. 뭐 사망, 중상해 사고 아니면 보험 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뭐 대부분 자동차 보험 드셨죠? 그러면 보험 처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그 뭐 교통 표지판을 만들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도 마련할 것이 필요하지만 처벌도 될 수 있도록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람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로 끝나버리는 것이 이 문제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을 만들었는데 이 12대 중과실 중에서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 뭐 나더라도 처벌이 안 된다. 이런 문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유형의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됐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로 편입시켜서 똑같이 취급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7479번님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다른 차량이 치고 도망간 것을 CCTV 확인 후에 신고하면 이건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게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보통 사람을 치든 차를 치든 치고 도망가면 뺑소니입니다. 사람 치고 도망가면 대인 뺑소니라 그래서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까지 받습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벌받고요. 그리고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망간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죄로 보통 교통사고 발생되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 부딪히고 그냥 갔다. 그러면 사고 미주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 주정차된 차가 분명하고 주정차된 차를 파손시키기만 했다면 이와 같이 사고 미주치죄로는 처벌 안 받고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받는데 뺑소니라고 보기는 좀 어렵단 말씀이시죠? 사고 미조치 뺑소니로 처벌 안 받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하게 처벌받습니다. 2520번님께서는 농수산물시장 안쪽에는 출입구 입구에 차단기도 있고 주차료도 받고 도로 차선도 있는데 이곳은 도로로 볼 수 있을까요? 주차장으로 보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겠는데 차단기가 있고 돈을 받고 농수산물 어떤 이 특정한 일을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도로가 아닙니다. 이곳이 뭐 제주도만한 큰 공간이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도로를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차대차 접촉사고 나면은 일반 도로 사고로 볼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이 되겠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KBS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그냥 아스팔트 깔렸으면 다 도로로 합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맞습니다. 아스팔트가 깔린 것을 다 도로로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까? 그렇죠. 아스팔트가 깔려 있더라도 뭐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까지 도로로 봐버린다면 사적 자치의 영역이 침해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규율에 대해서 경찰력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3432번님, 제 옆을 지나던 버스가 갑자기 제 앞으로 들어오고는
정지해버렸습니다. 사고를 피하려 했지만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들어와 멈추지 못하고 추돌을 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버스는 앞에 있었고 멈췄는데 저는 왜 멈췄냐며 저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버스는 긴급 제동장치 때문에 멈춰서 제가 과실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억울하고 답답한데 긴급 제동장치 때문에 멈췄으면 버스 과실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아니죠. 뭐 긴급 제동장치 때문에 멈췄던 자기가 뭐 운전 미숙으로 멈췄던 거기에 대한 과실은 똑같고요. 예. 지금 긴급 제동장치로 멈췄다는 말은 앞 차량하고 부딪힐 것 같으면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합니다. 근데 차로 변경했다는 말은 차로 변경하기 전에 그 차량 앞차하고의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차로 변경하고 그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서 멈춰버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으면 결국 본인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멈춘 것이고 급차로 변경 후 급정지나 마찬가지인 사안입니다. 앞차는 멈췄는데 뒷차는 왜 멈췄냐 이래 말할 수 있겠지만 앞차는 작정하고 멈췄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던 것이고 뒷차는 앞차가 멈추리라 생각 못하고 거의 대응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급차로 변경 후 급정지하는 경우에는 앞차가 아무리 앞에 있었다 하더라도 가해 차량이 되고요. 극단적으로는 급차로 급변경한 차량이 과실 100% 지어주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도 이야기 듣기로만 한다면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되어서 멈출 정도의 급제동을 했다면 뒷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변호사님 좀 화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혹시 뭐 변호사님 사연은 아니신 거죠? 네, 아닙니다. 제가 긴장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긴장하셨다니까 얼마 전에 저기 YTN TV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어요. 보셨어요? 예. 저 YTN 라디오 나오고 TV까지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4711번님. 네. 맞은편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하는 걸 보고 급정지했습니다. 그런데 제 뒤를 따르던 차가 제 차를 추돌했는데요. 추돌한 차량은 저보고 왜 갑자기 멈췄냐고 막 따졌습니다. 불법 유턴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멈춘 것이라고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멈춘 것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며 뒷차가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을까요?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라고 하셨네요. 뭐 이야기대로 한다면 불법 유턴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멈춘 거 이거 가지고 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추돌했다. 그러면 추돌한 차가 잘못했죠. 오히려 이 추돌한 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해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 안 해가지고 추돌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멈춘 차에게 책임 못 묻는데 보통 추돌한 차량은 물을 거예요. 왜 멈췄냐고. 당신이 멈춰가지고 난 사고 아니냐. 일부 책임져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멈춘 차량은 어느 정도 해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불법 유턴하는 오토바이 때문이라는 것을 블랙박스를 보여주면서라도 해명시켜서 문제는 이 불법 유턴하는 오토바이하고 추돌한 차량과의 상반과실 사고로 정리돼야 될 것입니다. 제보자님은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무과실? 네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다가 뒤에서 오는 자전거가 앞지르기 하다가 제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속력을 줄이지 않고 앞지르기해서 충돌 사고 나면 누구 잘못인가요? 저에게 잘못했다면서 큰 소리로 소리치길래 제가 치료비까지 물어줬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뒤에서 앞지르기 한 그 자전거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지르기 한 자전거 잘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 다쳐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요. 다쳐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본인이 다쳤다 하더라도 본인이 잘못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하다못해 뭐 뒤에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앞지르기 한 그 자전거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이에요. 책임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또 보험 처리도 일상생활 책임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전거 보험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뭐 일단은 책임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필요하다면 일상생활 책임 보험이나 뭐 각 지자체단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도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선거 용지에 찍는 투표 도장 시옷 모양을 찍게 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1번 사람인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정답은 2번 점복자입니다. 그 점복의 한자 뜻은 뭐 점치다, 점괘 뭐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즉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서 판단하고 점쳐서 찍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이 아니고요. 점복자를 저희가 투표하는
하게 됩니다. 자, 점괘 뭐 점쟁이, 점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서 판단하고 점쳐 찍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저희 제작진이 또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점심 추천 메뉴 전복자 얘기 나왔으니까 전복을 듬뿍 넣은 갈비찜 추천합니다. 예, 제가 제작진화가 돼가고 있고, 자, 노래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